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다반학성 심화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2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1월 말, 오늘이 22년 11월 28일이고 한 2시간 뒤에 한국이랑 가나랑 붙어요. 오늘은 그래.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 아무튼 이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이제 수험적인 얘기 좀 하자면 12월 그리고 내년이 되겠죠. 와, 다 다음 달이면 내년이네. 그죠? 정말 한 1차 정도까지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해놔야 되냐면 실, 이, 법이 있으면 무엇을 해놔야 되냐 하면 실무는 이제 굳이 일반 평가랑 이제 공적 평가로 나눌까요? 일반이라 하지 말고 사적 평가를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이거는 어려운 거 말고 난이도 별 5개라 치면 이 중에 별 4개짜리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 시간 내에. 1차 보기 전까지. 공적평가는 난이도 별 2개짜리 정도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니까 지우자. 5개 중에 4개, 5개 중이니까. 공적평가는 쉬운 거는 풀 줄 알아야 돼. 쉬운 거는, 실무는 쉬운 거는 풀 줄 알아야 되고, 사적평가는 살짝 어려운 것까지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내에. 이 정도까지 실력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보기 전까지 얘를 올리고 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법규는 어떻게 되냐? 법규도 굳이 나눠볼까요? 법규도 굳이 나누면 행정법이 있고, 네,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가액공시법 요 정도 있겠죠? 플러스 알파. 요즘엔 도정법도 많이 나오더라고. 와 있는데 일단은 3월까지 뭘 해놔야 되냐면 이거 마스터 해놔야 돼. 마스터. 아예 뭐 킹 오브 행정법이 돼야 돼. 나는 행정법의 왕이다까지 돼야 돼. 마스터 돼야 되고 이거 난이도 한 4.9까지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토지부상법이랑 가액공시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법조문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다 해놔야 됩니다. 요즘 행정기본법으로 통합돼서 뭐 조금 그렇지만 나 때는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절차법 뭐 이런 것도 법조문 중요한 거 다 외워놔야겠죠. 뭐 23조에 따른 뭐 집행정지라던가 이런 것들 다 외워놔야겠지. 그러면 제 주관인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중요하니까 크게 쓸게요. 이론은 이제 총론이랑 강론 아닌데요. 어디까지 해놔야 되냐면 총론의 70%는 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 나머지 30% 정도는 어려운 것들 있죠. 뭐 실물 옵션이라든가 뭐 APT 옵션, 뭐 APT 모형, 뭐 다중회계기임서 이딴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거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강론은 실무 기준 암기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가 그치 3월 달까지는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정의나 의의가 100% 이해할 암기 100%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암기를 100%할 필요 없어. 조사까지 외울 필요가 없어. 그거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강론이 실무 기준 암기는 뭐냐 하면 평가 방법의 원칙, 예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업가 치면 뭐 수익하는 법이 원칙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스티그마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무 기준에서 내가 정확하게 100% 이거를 따르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물어보는 파트에 대해서 대충 어느 파트이고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이고 무엇이 핵심 논점인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 3월 달까지. 자, 그러면 12, 1, 2, 3. 그죠? 3월 달 빼면 세 달 남았죠? 3달 동안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첫 번째, 12월 중에 여러분이 독서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확률이 50%입니다. 공실률이 50%야.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12월 달 절반은 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 12월 달까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 평가사 공부를 안 했겠지. 죄송합니다. 다른 공부를 했겠지.
12월 달에 독서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 정도 잡아놔. 보수적으로 잡아놔. 근데 공실률이, 내가 독서실 공실률이, 내가 앉았을 때 공실률이 70% 넘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70% 아니지. 공실률이 30% 미만이다. 그럼 본인을 셀프 리스펙 해도 돼요. 그쵸? 좋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 3월, 1월달, 2월달, 3월달, 3월달 빼자, 3월달 빼고 1차 이전까지 2월달까지 해보면, 3월 초죠. 3월 초까지 보면 설날 끼고 못 끼고 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덜 한다는 게 아니라 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꾸역꾸역 참아내면서 이걸 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 3월에서 7월까지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왁구를 잡아놓고 돌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빈 게 뭐가 있지? 빈 거 요거 비었죠? 그치? 마스터 해야 되니까 토지보상법이랑 가액공시법 법조문뿐만 아니라 각종 여기서 나온 논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치? 응? 예를 들어서 자녀지 뭐 손실보상 청구 이런 거 있을 때 법조문 뭐 나오고 그 논조에 뭐가 있었고 기출문제 뭐가 있었는지까지는 이때 공부하겠죠. 이론 같은 경우 나머지 30% 중에서 한 10% 정도는 좀 더 해야 되거든. 말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20% 정도는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실무자 암기한 거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정의 의의를 언제? 3월에 7월 이 사이에 싹 다 암기해야 된다. 시리브 합쳐서 암기할 게 한 500개 돼요. 의의랑 정의가. 그걸 그 암기하기 위해서 이해를 일단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암기 작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동시에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이론은 실무랑 이론 확실히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답안 작성 심화가 되게 중요한 수업이 되겠다.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각설하고 이제 내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만 하고 네, 문제 1번부터 바라볼게요.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26회 1번이거든요. 자, A법인은 토지 200회배 및 위 지상에 건축된 연면적 100회배 1층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은 101호 및 102호로 구획되어 있으며 101호는 A법인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102호는 B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시면 지금 소유자가 A법인이래요. 소유자 A법인이고 그 다음에 토지 200회배 지상 건물 100회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단서로 달린 게 집합 건물이 아님.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집합 건물이 아니라는 건 그냥 일반 건축물 대장상 건물이고, 그리고 101호 의의로 나눠서 101호, 102호로 구획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구획이 임의로 구획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죠? 101호는 A법인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102호는 B법인이 쓰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팩트 잡았고, 물음 1번. A법인이 소유한 위 부동산. 그러면 목차 이렇게 잡아야겠지. 일단 서 잡고 물음을 A법인이 소유한 위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할 경우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그리고 근거. 해당 방법의 적정성. 을 논하래요. 자, 우리 토지랑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죠? 제가 이거 26회 1번 때 제가 초년생이어서 들어가 썼는데 쉽죠? 보자마자 뭐 나와야 돼? 쉽잖아. 뭐야? 11, 14조. 예, 15조. 이것만 쓰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지. 토지랑 건물일 때 14조랑 15조랑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감칙 7조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는 원칙의 방법을 쓸 때는 7조가 들어가야 되고 14조 들어가야 되고 15조가 들어가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근거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해당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하래요. 설명하는 게 논하래요. 그래서 보시면 자, 2페이지. 그래서 목차 1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칙 7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토지 14조. 비가 와서 이렇게
분필이 부러지냐? 건물 15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게 해당 방법의 적정성. 자, 물으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법에 이렇게 있는데 해당 방법의 적정성을 논하래요. 뭔 뜻이야 이거? 해당 방법의 적정성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론적으로 써봐라. 이론적 분석을 해봐라 이거지. 법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개별평가하는 게 맞냐? 사실상 구획해서 쓰고 있으면 시장에서 인식할 때는 일체로 인식한 다음에 구획을 하겠죠. 근데 굳이 평가사들은 시장 관행과 다르게 법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개별 물건으로 평가하는 게 맞냐 이거지. 자, 그럼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논점은 뭐냐? 해당 방법의 적정성 논점이 뭐냐면 결국에 법 vs 시장입니다. 법에서 인식하는 것과 시장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다. 첫 번째로 그러면 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보야겠죠. 자, 볼까요? 2페이지 밑에 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검토. 감칙에 의하여 A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개별로 보고 감정평가한 후에 합산하여 시장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동규칙 12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주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별평가를 하는 게 적절하다. 두 번째. 근데 시장 관행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 관행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에서 통상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인식하여 거래를 하기도 하며 본건처럼 일부러 구획하여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 관행 측면에서 일체로 이용함에 따른 효용의 반영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뭔 뜻이야 이게? 효용 측면에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지. 이 건물을 쓸 때 우리 시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 쓸 때는 우리 평가사 수험생들이고 평가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보지만 시장에서 이게 일체로 봐요. 일체로 본 다음에 A가 쓰고 있네, B가 쓰고 있네 끝이지. 근데 법적으로는 그냥 A 거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개별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쳐주는 게 맞다. 세 번째 뭐야? 그래서 결국에 검토를 해야겠지. 보시면 감정평가는 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감칙에 규정된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인 개별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 일체로 사용하며 일부를 사실상 구획하는 등 시장 관행 측면에서 볼 때 전체 효용분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시장가치 산출 시 사실상가의 조정 단계에서 일괄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된다. 즉 이거 1번이 맞는데 플러스 2번까지 정도는 보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론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냥 법 7조 의거했으면 끝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물음 2번. 부분평가죠. 우리 문제 읽어볼까요? 자, 임차인 C가 101호를 전세로 임차하기로 했다. 그래서 C가 임차로 전세를 하기로 했는데 C는 전세금액 및 전세가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101호 500캐배만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그래서 본건평가의 타당성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게 이 부분이 550회비죠. 이것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게 이거는 대놓고 부분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 제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어본 거는 부분평가다. 퀘스천 부분평가. 두 번째, 네가 물어본 부분평가 뭔지 써주겠다. 그래서 부분평가에 정의를 써주게 되고 감칙 7조 4조에 나와있죠. 7조 4항에 나와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부분평가의 개별평가 예외로서 감칙 7조 4항에 따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는 의미한다. 그 다음에 건물 50회배만을 감정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미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당성 검토. 타당성. 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문제를 다시 보자. 문제. 타당성에 관해 설명하래요. 그러면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이제 내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 결론은 두 번째 줄에 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 난 판단했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의뢰한지 불분명하므로 C가 이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 또한 부분평가할 경우 전체평가에서 해당 면적만을 배분하기 때문에 임차인 C가 임차할 부분의 향, 위치 등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C에게 알려야되며 우선 면제권 및 다른 호수의 전입 신고 여부 등을 확정하고 건조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이게 법적으로 일단은 일괄인데 우리가 일부러 부분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C가 전세권 설정을 C가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을 하면 B한테 영향이 있다 없다? 구분 건물이었으면 B한테 영향이 안 가지. 근데 같은 건물이라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 전세권 설정을 해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간에 상업용이든 간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향과 호수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뭔 뜻이냐면 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 근데 우리 이론하자. 이론이자. 이론. 뭐 써야 돼? 위치 특정 대금 그러니까 부분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체 중에 일부만 딱 떼서 평가하는 건데 가치 형성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부만 딱 떼는 거라고. 그러면 얘랑 단가가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얘랑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코너 상가고 얘가 코너 상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옆에 요만한 건물 붙어 있으면 얘가 가치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가격이 높겠지. 근데 구분이 아니라 부분 평가하게 되면 이런 가치 형성률이 달라지는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 좋습니다. 물음 3번 볼까요? 물음 3번. A법인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이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았다. A법인이 이자 지급 연체하자 저당권자가 본권 토지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 토지 간접평가 방법. 물음 3번. 5점짜리죠? 목차 5개. 목차 2개. 첫 번째 이거 뭐야? 이거 뭐 보면 뭐 법정지상권 문제인가요? 경매 기타 사유 이전에 취득할 때 당시 토지 있다가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사였으니까 뭐 법정지상권이니 그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첫 번째 문제 뭐야 이거? 문제 제기 또 정리해 줘. 두 번째 뭐야 이거? 제시의 건물이죠? 경매잖아 경매. 제시의 건물. 문제의 제기. 사안은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만의 전당권 시행에 따른 경매국제 감정평가권이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의뢰되었으며 원칙상 토지만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당해 토지 이상에 소지하는 건물을 토지와 같이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넘길게요. 토지 감정평가 방법 최유용이죠. 그래서 최유용 전제를 한 다음에 이가 차지하는 부분만큼은 까준다. 했죠. 그래서 제시의 건물 감안 가격은 지상권 설정될 경우의 가치와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물음 4번. 물음 4번 10점. 물음 4번 뭐죠? 해당 토지의 용적률 50%이나 주변 토지 용적률은 100%이다. A법인이 용적률 100%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평가를 의뢰했다. 조건부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본과의 평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건부 평가잖아요. 조건평가는 뭐죠? 예외죠. 원칙 뭐야? 현황평가가 나와야겠지. 현황평가에 대해 써주고 근데 목차는 저는 조건평가 의의라고 했는데 내용은 조건평가란 현황평가 예외로서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등을 실제 다르게 가져가거나 특수한 경우를 한정한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조건평가가 가능한 경우 법의 목특사 써주고 검토 들어가면 되겠죠. 자 4페이지 3번 본건의 평가가능 여부 검토. 첫 번째 사인의 조건평가 제한. 사인은 기본적으로 조건평가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적 주체는 조건평가를 해도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사인은 그렇게 되지가 않다. 검토 보시면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맨 밑에 쪽 보면 컨설팅을 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26회 1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물음 1번에서 뭐가 나오죠? 7조 나오지. 그지? 물음 2번에서 뭐가 나오지? 7조에 연계해서 또 7조가 나오지. 물음 3번 뭐야 이거? 5조죠. 목적에 따라 가치는 달라. 평가 방법 처리 사안이 감정과 목적에 따라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사안일지언정 처리가 달라진다. 경매에서는 그냥 제시해요. 물음 4번 뭐죠? 감치 6조 현황평가 예외. 그러니까 감정평가 3대 원칙 다 나왔어요. 26회 1번에서 감정평가의 3대 원칙 다 나왔다고. 감칙 5조부터 해서 6조, 7조가 나왔습니다. 그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연습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26회 1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도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문제 2번
가치는 효용을 반영, 이거 14회 1번이거든요. 14회 2번인가? 아무튼 가치는 효용을 반영하며 이 효용을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동산 평가를 위해서는 생산성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이하 생산성과 관련 다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서의 생산성은 인간의 필요, 주거 경제활동, 공급 만족 및 쾌적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역량을 의미한다. 물음 1번 부동산의 종류의 개념과 분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논하시오. 20점이죠. 어떻게 문제에서 콤마 나오면 어떻게 잘라라. 그러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종류의 개념과 분류 목적. 물음 1번은 물음 1번은 20점이지만 10점짜리가 2개다. 종류, 분류 목적.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각 10점씩 쓰면 되겠죠. 그죠? 일단 이 문제 되게 어려웠던 게 물음 2번이 어려웠어. 물음 1번부터 볼까 일단? 부동산의 종류의 개념. 부동산의 종류란 이론적으로 종별과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별이란 뭐 유형이란 분류 목적, 가치의 본질. 제일 중요한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 이용을 분류하는 것이 종류이고 종류의 분류 목적이 이제 나오는 거겠지.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은 종별과 융합적 종류 및 종류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의 본질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인데 편익은 부동산 이용함에 따른 효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용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가로 2번 감정평가 활동의 능률화 대상인식.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적이게 하고 대상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한다. 예컨대 상업용 구분 건물이라면 수익성의 관점에 좀 더 비중을 둬 감정평가 활동을 할 것이며 대상 물건이 완전 소유권이 아닐 수 있는 바 사건 설정 유무에 유의하면서 감정평가에 임하게 된다. 반가로 3번 가치 형성 요인 이론과 감정평가 이론의 체계화. 가형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 체계를 좀 더 견고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평가 활동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이 향상될 수 있다.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될 사항. 뭐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대상 인식할 때 유의해야 되고. 자, 제가 늘 말했죠.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하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유의사항에 대한 논리가 있으면 그걸 암기하고 외우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대상 확정, 분석, 방법, 가치 이 네 가지 플러스해서 분석할 때 들어간 자료. 그쵸? 그러니까 대상 인식,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겠죠? 평가 방법. 그다음에 시장 가치 뽑아내죠. 이 분석과 방법 들어갈 때 자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크게 5가지에서 유의하면 된다. 이것도 생각 안 나면 감칙 9조 써야 8조나 9조 써. 그때 유의해야 되니까. 대상인식 유의해야 될 사항. 감정평가 시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 따라 가치 형성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대상 용도지대 등 확정에 유의해야 되고 권리관계 등 확정에 유의해야 된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시 유의해야 될 사항. 지역 분석 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가치 형성 및 분석이 달라지면 유의해야 된다. 예컨대 대상의 이용과 인근 표준적 이용이 다른 경우 지역 분석이 특히 유의해야 되고 최이용 관련하여 특수사항의 최이용이 있기 때문에 개별 분석 시에도 유의해야 된다. 반가로 3번 감정평가 방식 적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산면성에 의해 추정된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가치를 추정할 때 어느 측면에 더 가중을 두어 볼지가 결정된다. 예컨대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이중 수익성에 기반한 수익 방식이 보다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 아는 거지. 그냥 여기서 뽑아내면 돼. 내가 말만 맞추면 돼요. 그럼 2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생산성 현상이 도시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강사님들마다 답이 다르고 그 수험생들마다 답이 다르고 채점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참석해보면 보시면 부동산 생산성이 일단 뭔지를 잡아줘야 되고 문제는 이게 도시성장 및 발전이랑 뭐가 어떤 게 있나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지대론을 갖고 와서 썼어요. 도시성장 및 발전.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효용성이 상승이 돼서 이 개별 부동산의 생산성 향상이 도시성장이랑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왔거든요. 보시면 부동산 생산성의 개념을 보시면 부동산의 생산성은 인간의 쾌적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의 총 역량을 의미하는 데 있는 지대로 표현된다. 리카르도는 지대를 토지의 비육도에서 마르크스는 소유권에서 튀내는 위치에서 발생한 데 보았으며 이중 도시성장 및 발전과 가장 크게 관련된 이론은 튀내는 위치 지대로이나 해서 나는 위치로 갔어. 튀내는 위치로 갔는데 다른 걸 쓰고 싶으신 분은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부동산 생산성과 도시성장 및 발전 첫 번째 튀내는 위치 지대론 쭉 읽고 있는데 제 핵심은 이겁니다. 반가로 3번 부동산 생산성이 도시성장 및 발전에 미친 영향. 도시가 성장과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인구가 증가되며 도시 구조상 중심지역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세부 부동산별로 시장별로 연계가 강화되고 특정 중심 지역에서는 위치가 커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생산성의 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 생산성과 도시성장의 발전은 피드백 관계에 있다. 이거 몇 문장 쓰려고 앞에 있는 거 다 깔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제 3번.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를 부동산 자연 특성의 하나인 개별성 관련 설명하고 이 원칙이 거사비, 원가법, 수익화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서술하시오. 이게 답안 작성 기초에서도 한번 냈던 문제인데 이게 12회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애초에 부동산의 개별성이 있죠. 부동산의 개별성이 있는데, 자, 물리적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림동 1-1번지와 1-2번지는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이론적으로는 얘네들은 완전 대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네가 대체가 안 되잖아. 전 세계에 그 위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가격이란 게 원래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있다고. 가격이란 생길 수 없다고. 수요자, 공급자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근데 가격이란 게 현실 세계에 있다더라. 왜일까? 왜? 바로 대체 원칙 때문에. 바로 대체 원칙. 인간이 부동산에서 느끼는 거는 물리적 대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효용관 대체에서 나온다. 신림동 1-1번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과 1-2번지에 있는 주택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지만 효용적으로 대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신림동 1-1번지 같은 경우가 원룸이야. 원룸인데 월세 30만원. 1-2번은 투룸인데 월세가 뭐 50만원이야. 그러면 내가 원룸에서 느끼는 효용과 30만원에서 나가는 비용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 투룸에서 좀 더 넓은 투룸에서 느끼는 효용과 좀 더 돈이 나가겠지. 이것을 비교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1-1번, 1-2번 사는 게 아니라 신림동 그 자체 지역 내에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 내가 내 효용과 나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어디가 낫겠다라는 거를 효용 간 대체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거사비, 원가법, 수익화법 쓰게 된다 이거지. 자, 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이유. 첫 번째, 부동산의 개별성과 완화 과정. 부동산의 개별성이란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복수의 토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하는데 비동질성이라고도 한다. 자연적으로 볼 때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재화여서 비교와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물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용도적 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의 가격과 비교하여 형성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자연적 특성인 개별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아직 추가하면 훨씬 더 낫겠다. 자, 그다음에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재와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체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효용간 대체, 밑줄 효용간 대체 의미한다. 그래서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지침이 된 이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재화이나 용도적 이용적 측면에서는 개별성이 다소 완화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용간 대체가 되며 부동산의 가치는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역성에 대한 것도 넣습니다. 유사 부동산의 가격 또는 대체 재화의 가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대체 원칙 감정평가 과정에 지침이 된다. 좋습니다. 넘길게요. 대체 원칙의 활용. 그러면 목차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거사비. 두 번째, 원가법. 세 번째, 수익환원법. 거사비에서 어떻게 쓰이죠? 내가 말했지. 이게 방법론적으로 방식이나 방법론 쪽에 나오게 되면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개 이렇게 되겠지. 원가법은 감. 수익환원법은 NOI R 또는 캐시플로우 R 이렇게 되겠지. 대체 원칙 어디 있어요? 당연히 사례 선정할 때 쓰이겠죠. 사정 보장할 때도 쓰이긴 해요. 이 사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대체 부동산의 가격을 보면 되니까 시점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가치 형성인이 들어가겠지. 제조단가, 직접법, 간접법 당연히 들어가죠. 감가 수정, 물, 기, 경 들어가지. NOI 어떻게 들어가죠? 직간 들어가지. 환원율 애초에 시장 추출법입니다. 캐시플로우도 뭐 비슷한 논리고 할인율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 근데 남은 시간과 여러분의 실력과 내가 기억나는 거 기타 등등 내 손 빠르기를 봤을 때
여기서 이걸 다 넣을 것이냐, 한두 개만 넣을 것이냐를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있어야 보시면 되고. 문제 4번.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감정평가 시, 담보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감가 요인 및 증가 요인. 이것도 어려운 문제, 22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게, 자, 토지 위에 사적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사적 권리가 제한이 걸려 있으면 원래는 가격은 떨어진다. 원래는 가격 떨어진다. 그죠? 감가 요인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증가 요인까지 말을 했으니 이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어려웠었거든요. 뭐가 있을까? 보면 지상권이 설정된다.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은 사법상 제약이죠.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사법상 제약이기도 한데 이거는 아무튼 캐시플로가 일정해. 왜? 지료가 있잖아. 지료가 있잖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진짜 원래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땅인데 지상권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아무튼 임대료 비스무리한 지료가 계속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다고. 산 꼭대기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도 아니야.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 진짜 막 호랑이 살 것 같아. 그런 데에다가도 송전선로를 까게 되면 아무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그쵸? 마르크스가 말했죠. 한계지는 없다. 아무리 불모지어도 가격은 있다. 왜? 소유권 때문에. 이거 뭐야? 소유권 제한이죠. 이 소유권 제한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이거 지류. 캐시플로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단돈 100원이든 만원이든 간에. 송전선로가 안 깔렸으면 단돈 100원도 안 들어가는데 위에 선화지 송전선로가 깔림에 의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증가요인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증가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증가가 되겠지. 시장에선 100원 받는데 나는 120원 받아. 그럼 나는 증가 되겠지. 됐죠?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증가 요인만 볼까요? 다만 모든 토지의 경우에 잠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사실상 가치가 희박하여 임대수요 전무한 임야 등에 있어서는 지상권 설정됨에 따라 지료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또는 계약 임대료가 시장의 정상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지상권 설정됨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될 수가 있다. 해서 목차 총 4개. 그래서 제거 답안약성 제거 답안지를 보면 거의 저는 10점에 목차가 3, 4개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똑같죠. 정의, 의, 원칙 박아주고 그 다음에 네가 물어본 거 혹은 예외를 써주죠. 간접평가 방법을 물어본다? 그럼 간접평가 방법을 물어보면 공식을 생각해서 그 공식 안에 있는 거 끼워 맞추죠. 유의사항 물어본다? 대상인식, 분석, 방법, 가치, 플러스 자료. 이 5개.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55점으로 붙은 2년차, 3년차인가 2년차 학생이 2.5년차지. 아무튼 걔가 55점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매트리스. 대상인식, 분석, 방법, 가치, 자료 이 5개만 철저하게 암기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격했어. 거기다가 실무 기준까지 암기 달달달 해가지고 그죠.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답안지 내실 분 내시고 참석할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